야, 거기 여군, 너 어디 소속이야? 낙엽 갖고 뭐하냐? 단풍놀이 왔어? 제5보병사단 제36여 단장 강태영 대령은 위병소 외곽에서 낙엽을 쓸던 익명의 여군을 향해 계급적 경멸이 담긴 폭언을 퍼붓고는 자신의 검은 관용차에 유유히 올라 여단장실로 사라졌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채 그 모욕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작업복 안에서 익명의 그녀는 작은 검은색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참다 못해 펜 끝에 힘을 주어 적어 내려간 첫 문장은 다름 아닌 곧 부임할 자신의 부대인 제5보병사단 여단장 강태영 대령의 징계 사유였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36보병 여단장 강태영 대령은 48세의 강직한 군인이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실력과 노력만으로 이 험지에서 연대장 직함을 달았고 이제는 장군 소장 진급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는 완벽주의를 넘어선 강박증을 갖고 있었고 부하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특히 신임 사단장의 부임을 앞두고 그의 예민함은 극에 달했다. 이게 지금 여단 위병소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여단장 부임을 앞두고 이런 꼴을 보일 참이야? 강 대령의 불호령이 여단 본부 위병소 초소를 강타했다. 위병소 앞에는 며칠 전 내린 가을비에 젖어 검게 변한 낙엽들이 여기저기 뭉쳐 있었고 낙엽에 섞인 진액 발자국들이 위병소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위병소 최고참 근무자인 윤준호 상사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윤 상사는 이 부대에서 15년 가까이 복무한 베테랑 부사관이었다. 묵묵하고 성실하여 병사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만 강 대령 앞에서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다. 강 대령은 장갑 낀 손으로 위병소 유리창에 희미한 물때를 쓱 닦아내고는 윤 상사의 가슴에 달린 계급장으로 손가락을 문댔다. 윤 상사,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 꼴을 보이려고 소장님 맞이할 준비를 했나? 당신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이나? 아니면 상사 계급 달았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건가? 죄송합니다. 여단장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윤 상사는 이를 악물고 대답할 뿐이었다. 강 대령은 혀를 차며 돌아서서는 위병소 입구에 쌓인 낙엽 무더기를 발로 툭툭 찼다. 저 지저분한 낙엽들 당장 치워. 마치 부대가 정리도 안 된 야영지 같잖아. 병사들 놀리지 말고 제대로 작업 지시해. 그의 말을 끝으로 검은색 관용차가 거친 소리를 내며 여단장실을 향해 사라졌다. 윤 상사는 강 대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10년 전 자신이 중사였을 때 당시 작전 소령이었던 강태영이 그의 간부 지원 서류를 찢으며 부사관은 머리 쓰는 일 말고 몸 쓰는 일이 어울린다고 모욕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 후로 그의 진급은 계속해서 늦춰졌고 동기들이 이미 원사를 바라볼 때 그는 겨우 상사 계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모욕은 그의 군 생활 전체를 짓누르는 족쇄였다. 다음 날 새벽 연천에는 서리가 내렸다. 신임 사단장 부임일이 바로 코앞이었다. 어제 강 대령에게 호되게 당한 위병소는 그야말로 비상 상태였다. 윤준호 상사는 일병 김태수, 병장 박현우 등 위병소 근무자들을 데리고 낙엽 청소와 시설 정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김일병, 저기 위병소 좌측 보행로 낙엽은 빗자루로 쓸지 말고 반드시 갈퀴로 긁어 모아. 물기 먹은 낙엽은 빗자루로 안 돼. 박 병장, 여단장님 차 지나가시는 동선 한 번 더 쓸고 물 청소 후에 마른 걸레질 해. 병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다. 위병소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 병사들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외곽 보행로에서 누군가 쪼그려 앉아 부지런히 낙엽을 긁어 모으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전투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 계급장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윤 상사는 새로 전입 온 하사나 아니면 작업을 지원 나온 여군 장교일 거라고 짐작했다. 저기 작업 지원 나오셨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 상사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다. 아닙니다. 낙엽이 너무 깊게 쌓여서요.
이쪽이 바람을 많이 타는 모양입니다. 건조해야 할 곳까지 물먹은 낙엽이 뭉쳐서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마치 부대 환경을 분석하는 듯한 어투에 윤 상사는 잠시 의아함을 느꼈다. 그때 까만색 세단 한 대가 거친 소리를 내며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강태영 대령이었다. 그는 정비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불시에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차에서 내린 강 대령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깨끗해진 위병소 내부를 훑어보더니 외곽 보행로 구석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여군을 발견했다. 강 대령의 미간이 흉포하게 구겨졌다. 그의 눈에 비친 흑투성이의 여군은 사단장 부임을 앞둔 신성한 위병소를 더럽히는 오점 그 자체였다. 저건 또 뭐야? 강 대령이 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 상사가 여단장님 하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 대령의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주변에서 작업하던 김일병과 박병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 대령은 쪼그려 앉은 여군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어디 소속이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흙바닥에서 낙엽이나 긁고 있어? 여군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여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키는 강 대령보다 한 뼘은 작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흙탕물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외곽 보행로 청소 중이었습니다. 청소? 청소는 작업병들이 하는 거야.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어디서 인사고과나 채우려고 공짜로 봉사하는 신용이나 하는지는 몰라도 여기가 당신 놀이터인 줄 알아? 소장님 오시는 길목에 재수없게 흙칠갑을 하고 얼쩡거려. 그의 목소리는 위병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당장 여기서 꺼져. 보기 싫으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으면 저기 가서 화단에 꽃이나 심던가. 여군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 충격적인 모욕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와 무시, 그리고 계급과 지위에 대한 오만함이 담긴 폭언이었다. 윤 상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10년 전 자신이 당했던 모욕이 오버랩되었다. 하지만 그는 상사였다. 대령에게 감히 맞설 수 없는 하급 부사관이었다. 여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 대령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고요한 시선에 강 대령은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졌다. 뭘 째려봐. 당장 안 꺼져? 여군은 몸을 돌려 흙 묻은 손을 작업복에 쓱쓱 닦았다. 그리고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위병소를 떠났다. 그녀가 사라지자 강 대령은 윤 상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윤 상사. 당신은 위병소 관리자라는 작자가 저런 것 하나 통제 못하나? 앞으로 저런 잡것들 위병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알겠나? 단결. 알겠습니다. 강 대령은 침을 뱉고는 관용차에 올라타 여단장실로 사라졌다. 위병소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일병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 상사님, 방금 저 여군 간부님 괜찮으실까요? 강 대령님 너무하십니다. 윤 상사는 대답 대신 여군이 떠난 자리에 떨어져 있는 작은 검은색 수첩을 주워들었다. 강 대령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위병소는 정적에 휩싸였다. 윤 상사는 흙먼지가 묻은 검은색 수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수첩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방금 전에 그 끔찍한 광경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쓸 뿐이었다. 상사님, 그 수첩 아까 그분 것 아닙니까? 병장 박현우의 말에 윤 상사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수첩을 열었다. 군용 수첩이 아니었다. 시중에서 파는 평범한 수첩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평범하지 않았다. 첫 장에는 깨끗한 필체로 열쇠부대 제36여단 위병소 시설 점검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윤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하나. 위병소 외곽 보행로. 주변 조경 소나무에서 발생하는 송진과 낙엽이 엉겨붙어 토양의 산성화 및 배수 불량을 야기함. 단순 청소가 아닌 보행로 주변 필터 매트 설치 및 낙엽 처리 시스템 보강 필요. 둘.
통신선 피복 노후화 심각. 지중화가 시급하나 예산 문제 시 신규 광 케이블 포설 및 절연 테이프 대신 특수 보호 자재로 교체해야 함. 현 상태로는 우천시 감청 및 혼선 가능성 상존. 셋. 검문소 차량 동선. 민원인 차량과 작전 차량 동선 중복. 즉각 분리 조치 요망. 특히 경계 작전 인원의 이동 동선과 겹쳐 사고 위험 상존. 윤 상사는 수첩을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갓 임관한 하사나 지원 나온 장교가 쓸 수 있는 수준의 메모가 아니었다. 부대 전체의 안전과 효율성을 꿰뚫어보는 수십 년의 경험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최상급 지휘관의 시각이었다. 윤 상사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김일병의 물음에 윤 상사는 황급히 수첩을 닫아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오늘 본 것, 들은 것 전부 잊어라. 강 대령님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다. 하지만 아까 그 여군의 고요한 눈빛과 수첩의 내용이 그의 심장을 미친 듯이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는 10년 전 강 소령이 자신의 서류를 찢으며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일하는 타입이라고 내뱉었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강 대령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식으로 한 여군을 모욕했다. 그날 밤 윤 상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주머니 속 수첩을 만지작거렸다. 이 수첩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녀는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모욕을 당하고만 있었을까? 만약에 그 여군이 사단장 소장과 관련이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사람이라면 그 같은 시각 강태영 대령은 자신의 관사에서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위병소에서 벌인 일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했다. 군기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사단장 부임이라는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흙탕물이나 뒤집어 쓴 여군이 얼쩡거리는 것 자체가 군기문란이었다. 그는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 여성이라는 소문을 떠올렸다. 국방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여성 장군을 만들었고 그 첫 번째 실험 대상으로 열쇠부대가 선택되었다는 흉한 소문이었다. 하필이면 왜 우리 부대야? 강 대령은 위스키를 한 번에 털어넣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자부심과 정치로 쉽게 장군 계급을 다는 이들에 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일 있을 취임식에서 그 정치적 사단장에게 제36보병여단의 완벽한 군기를 보여줄 생각에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다. 강 대령은 여단 핵심 참모들을 모두 불러 모아 저녁 식사를 겸한 회의를 소집했다. 장소는 여단장실 옆에 딸린 작은 접견실이었다. 작전 참모인 김소령, 인사 참모인 박대위 등 핵심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강 대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들었겠지. 내일 모레 취임하는 사단장이 여자라는 거. 강 대령이 술잔을 채우며 입을 열었다. 좌중은 숨을 죽였다. 내가 군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별걸 다 보지만 이런 코미디는 또 처음이야. 특수전 부대 출신에서 총 좀 쐈다고 일개 사단을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노골적인 비하였다. 작전 참모인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그래도 듣기로는 실전 경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실전? 김소령, 자네가 말하는 실전이 뭔데? 테러범 몇 명 소총으로 쏴 죽이는 게 실전인가? 여기는 열세부대야. 수만 명의 병력을 움직여서 저기 북쪽 놈들이랑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곳이라고. 이건 속꿉 장난이 아니야. 강 대령은 술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결국 정치로 단 계급이야. 보여주기식 쇼를 하려고 여성도 이만큼 챙긴다. 뭐 그런 거지. 내일 모레 취임식 할 때도 기자들 바글바글하게 몰고 와서 선전하러 오는 거 아니겠어? 나는 그런 꼴 못 봐. 내 부대는 그런 정치 노름에 휘둘릴 수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 나는 절대 못 본다 이 말이야. 제36여단은 내가 책임진다. 그 사단장이 무슨 쇼를 하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간다. 참모들은 그저 단결. 여단장님. 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특히 김소령은 강 대령의 저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언젠가 큰 화를 부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역시 강 대령의 그늘 아래 있는 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끔찍한 대화는 접견실 밖에서 대기하던 여단장 당번병 상병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다. 이 당번병은 하필이면 위병소 근무를 서는 김일병의 동기였다. 그날 밤 당번병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김일병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김일병, 너 오늘 위병소에서 강 대령님한테 깨진 그 여군 간부님 말이야. 혹시 왜 뭐 하는 분인지 알아? 아니, 그냥 강 대령님이 오늘 저녁에 신임 사단장님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 정치적 쇼라느니 여자라느니.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래. 김일병은 낮에 겪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 모욕을 당하고도 고요했던 여군의 눈빛, 그리고 윤 상사가 황급히 챙겨 넣던 그 검은색 수첩. 불길한 예감이 김일병의 머릿속을 스쳤다. 다음 날 김일병은 이 사실을 윤준호 상사에게 보고했다. 윤 상사님, 어제 강 대령님께서 접견실에서 신임 사단장님을 정치적 쇼라고 비하하셨다고 합니다. 여단장님 당번병인 제 동기가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윤 상사는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어제 주운 그 검은색 수첩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수첩을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끔찍한 비하 발언도 함께 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첩 첫 장에 적힌 열쇠부대라는 글자 밑에 연필로 작게 쓰인 이름을 발견했다. 서유진. 그는 그 이름이 신임 사단장의 이름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취임식 당일이 밝았다. 열쇠부대 연병장은 팽팽한 긴장감과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각 여단과 직할 부대 장병들이 수천 개의 점이 되어 거대한 사각형을 이루었고 단상에는 군단장과 인근 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지역 유지들까지 자리하고 있었다. 강태영 대령은 제36보병 여단장 자격으로 단상 가장 앞줄에 서 있었다. 그의 전투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다려져 있었고 전투화는 거울처럼 빛났다. 그는 자신의 여단 병력들이 가장 완벽한 대우를 갖춘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전 10시 정각.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제5보병사단 신임 사단장 서유진 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서유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단상 아래 위병소 근무를 마치고 도열해 있던 윤준호 상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주머니 속 검은색 수첩을 움켜쥐었다. 강 대령은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꽤 여성스럽다고 생각하며 헛웃음을 삼켰다. 그리고 그는 단상으로 걸어 나오는 신임 사단장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야에 한 여군이 들어왔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복 어깨에는 선명한 소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 강 대령의 호흡이 멎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이틀 전 자신의 위병소 앞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쪼그려 앉아 낙엽을 긁어 모으고 있던 자신이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이냐고 꽃이나 심으라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강 대령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서유진 소장은 수천 명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군단장에게 거수 경례를 붙이고 부대 지휘권을 상징하는 부대기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단상 앞줄에 서 있는 강태영 대령에게 잠시 머물렀다. 강 대령은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눈을 뗄 수 없었다. 서유진 소장의 눈빛은 이틀 전 낙엽 앞에서와 똑같았다. 고요하고 깊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윽고 그녀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자랑스러운 열쇠부대 장병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의 사단장으로 부임한 소장 서유진입니다. 단결.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다. 나는 20년간 특수전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배운 단 하나의 진리는 우리의 진정한 적은 외부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 내부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실력이 아닌 성별로 동료를 판단하는 편견. 계급이 곧 인격이라 착각하는 오만. 그것이야말로 전투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 진짜 적입니다. 강 대령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저 말은 명백히 자신을 향한 말이었다. 서유진 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나는 부임하기 며칠 전 이 부대의 심장인 위병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열쇠부대의 현재를 보았습니다. 낙엽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통신선은 끊어지기 직전이었으며 안전동선은 엉망이었습니다. 강 대령은 이제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막히고 끊어져 있었던 것은 지휘관과 부하들 사이의 소통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그 막힌 낙엽 청소부터 나의 임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통신선을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열쇠부대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연설 내내 단 한 번도 강태영 대령을 직접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은, 특히 강 대령의 참모들은 그 연설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서유진 소장은 단상의 지휘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마침내 그녀가 강태영 대령 앞에 섰다. 강 대령은 경직된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단결. 제36보병 여단장 대령 강태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서유진 소장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를 짓누르는 악력은 그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무게였다. 강 대령. 제36여단 위병소 관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만간 여단 외곽 보행로 낙엽 처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때 봅시다. 신임 사단장과의 첫 공식 대면은 지옥 그 자체였다. 서 소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지휘관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대령은 회의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다. 서 소장은 각 부대 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유독 제36여단 사안에 대해서는 송곳 같은 질문을 던졌다. 강 대령. 보고서에 의하면 36여단 전투 준비 태세는 완벽하군요. 단결. 네. 사단장님. 언제든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위병소에서 본 바로는 당장 비만 조금 더 와도 통신이 두절될 것 같던데 통신도 없이 어떻게 싸워 이길 준비를 한다는 겁니까? 그 통신선 점검을 대령인 내가 직접 낙엽 쓸다가 확인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까? 그것은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이 언제입니까? 내가 이미 며칠 전에 문제점을 확인했는데 강 대령은 아직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겁니까? 강 대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여단장들과 참모들은 숨을 죽이고 이 살벌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강 대령은 도망치듯 여단장실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젠장, 젠장. 그는 자신이 모욕했던 여군이 사단장이라는 사실보다 그 사단장이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는 사실에 더 큰 굴욕감과 분노를 느꼈다. 감히 나를 건드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한편 윤준호 상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취임식이 끝난 직후 사단장실 비서실을 통해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수첩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내려야 했다. 강태영 대령의 만행을 이대로 덮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에 10년 묵은 원한과 위병소에서 벌어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인가. 그는 위병소 근무를 함께 섰던 김일병과 박 병장을 불렀다. 너희 그날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 전부 기억하나? 특히 강 대령님이 그 여군 간부님에게 했던 말들. 단결. 윤 상사님. 똑똑히 기억합니다. 낙엽이나 쓸라는 말도 재수 없다는 말도 전부요. 만약 감찰실에서 너희에게 그날의 진실을 묻는다면 사실대로 말할 수 있겠나? 상대는 강 대령님이다.
너희 남은 군 생활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병과 박 병장은 잠시 망설였다. 일개 병사가 여단장을 상대로 증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윤 상사님. 저희는 윤 상사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여군 간부님은 지금 우리 사단장님이십니다. 강 대령님이 잘못하신 게 맞습니다. 박 병장의 확고한 대답에 윤 상사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10년 동안 고이 간직해왔던 빛바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10년 전 강소령이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자신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과 당시 동료들의 긍정적인 평가서가 들어있었다. 윤 상사는 밤을 새워 진정서를 작성했다. 1. 10년 전 강소령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 인사불이익 사건. 2. 며칠 전 위병소에서 벌어진 신임 사단장에 대한 모욕 사건. 3. 강 대령이 접견실에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신임 사단장을 정치적 쇼라고 비하한 상관 모독 사건. 그는 두 사건의 목격자와 증거들을 꼼꼼하게 적어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윤준호 상사는 사단 감찰실의 문을 두드렸다. 사단 감찰실장 오세연 대령은 윤준호 상사가 제출한 진정서를 읽고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 대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원칙주의자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투철한 인물이었다. 진정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탄이었다. 윤 상사. 이 진정서의 모든 내용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인가? 단결. 감찰실장님. 제 군생활 전부를 걸고 맹세합니다. 위병소 모욕 사건을 목격한 병사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나? 강태영 대령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잘 아네. 병사들이 겁을 먹고 입을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책임지고 그 병사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진술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들 역시 그날의 부당함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오세연 대령은 즉각 서유진 사단장에게 직보했다. 서 소장은 진정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윤준호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바로 자신이 위병소에서 잃어버렸던 검은색 수첩을 비서실을 통해 돌려준 그 부사관이었기 때문이다. 사단장님,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강 대령은 군단장 라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사단장님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서유진 소장은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오 대령, 나는 정치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오. 군인이 정치를 생각하는 순간 부대는 썩기 시작합니다. 대령이 군단장 라인이든 그보다 더 높은 분의 라인이든 규율을 어겼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결. 알겠습니다. 그럼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원칙대로 진행하십시오. 내가 개입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열쇠부대의 무너진 군기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찰실의 조사는 물밑에서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오 대령은 가장 먼저 윤 상사가 지목한 김일병과 박 병장을 안전한 장소로 불러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윤 상사가 미리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설득한 덕분에 두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위병소에서 강 대령이 내뱉었던 폭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했다. 정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이라는 표현을 썼나? 단결. 네. 그렇습니다. 재수없다, 꽃이나 심어라는 말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병사들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두 사람의 말이 정확히 일치했다. 다음 단계는 강 대령의 상관 모독 발언이었다. 감찰실은 여단장실 당번병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날 저녁 식사에 배석했던 참모들을 소환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굳게 닫았다. 여단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곧 자신의 군생활을 거는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오 대령은 작전 참모인 김소령을 마지막으로 불렀다. 김소령. 나는 자네가 원칙을 중시하는 군인이라고 들었네. 자네의 명예를 걸고 묻겠네. 그날 저녁 강 대령은 신임 사단장님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나? 김소령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강 대령의 독선적인 지휘 방식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끌어준 상관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지 고뇌했다. 김소령. 침묵은 때로 거짓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네. 부대를 위해서 그리고 자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하게. 김소령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단결. 정치적 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폄하하는 발언도 수차례 하셨습니다. 이 결정적인 진술은 조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오세연 대령은 마지막으로 윤 상사의 10년 전 인사 기록을 검토했다. 명백한 부당함이었다. 당시의 동료 부사관들과 장교들의 평가서까지 확보하자 강태영이라는 인물의 오만과 독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졌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병사들의 진술, 핵심 참모의 증언, 그리고 과거의 인사비리 자료까지. 강태영 대령을 올까맬 그물은 촘촘하게 짜였다. 강태영 대령은 감찰실의 조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 사단장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것에 대한 분노로 오히려 더 맹렬하게 제36여단 병사들을 쥐어짜고 있었다. 사단장이 여자라고 부대 전체가 계집애들처럼 빠져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진짜 군인은 나 하나뿐인 것 같으니까. 그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서유진 사단장이 자신에게 감히 손대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자신은 실력으로 증명된 최고의 여단장이었고 군단장 역시 자신을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자신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감찰실의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제36보병 여단장 강태영 대령. 상기인은 금일 오후 2시 사단 감찰실 조사에 즉각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대령은 소환장을 구겨버렸다. 이것들이 감히. 오세현이 저 육사 동기가 드디어 미쳤군. 사단장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 경쟁이라도 하는 건가? 그는 당당하게 감찰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 대령,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인가?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로 여단장을 호출해. 오세연 대령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강 대령, 앉으시죠. 무리한 짓이 아니길 바란다면 지금부터 내 질문에 성실히 답하셔야 할 겁니다. 조사실에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며칠 전 위병소 앞에서 본인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여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군기 강화를 위해 복장 불량자를 질책한 것이 잘못입니까? 나는 여단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 재수없다, 꽃이나 심어라 같은 발언도 여단장의 임무에 포함됩니까? 강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증거 있어?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오 대령은 책상 위 서류철을 툭툭 쳤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일병과 박 병장의 진술서입니다. 두 병사의 진술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는군요. 겨우 일개 사병놈들 말을 믿고 지금 현역 대령을 겁박하는 겁니까? 그럼 이것도 보시죠. 오 대령은 다음 서류를 넘겼다. 여단 참모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신임 사단장님을 정치적 쇼라고 비하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 대령은 심장이 철렁했다. 그건 사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나눈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걸 문제 삼는 건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 군인 복무기본법 제22조 상관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건 강 대령이 더 잘 알 텐데요. 당시 배석했던 김소령의 진술서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 대령은 김소령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혔다. 그 자식이 감히 나를 배신해.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죠. 오세연 대령은 마지막 서류를 강 대령 앞에 던졌다. 그것은 10년 전 윤준호 중사의 인사기록 카드였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년 전 당시 윤준호 중사의 참모 지원을 막고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당시 강소령님의 부적합 의견서와 다른 모든 지휘관들의 적합 의견서가 함께 있습니다. 왜 강 대령님만 반대했는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강 대령은 그제야 모든 것이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위병소의 그 여군, 윤준호 상사, 그리고 김소령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나? 나는 부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무능한 것들은 속아내고 군기를 바로 세우려고 했을 뿐이라고. 그것이 오만과 편견 그리고 직권 남용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오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영 대령. 당신의 모든 혐의는 명백하며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곧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겁니다. 강 대령은 조사실을 나오며 비틀거렸다. 그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성이 사소하다고 무시했던 작은 돌멩이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실감했다. 사단 징계위원회는 전례 없이 신속하게 열렸다. 강태영 대령의 혐의는 단순한 모욕이나 비하 발언을 넘어 상습적인 직권 남용과 부하에 대한 부당 대우 그리고 상관 모독이라는 중죄에 해당했다. 군단장 라인이라는 그의 방패막이도 서유진 사단장이 직접 챙기는 군기 확립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징계위원회는 강태영 대령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1. 제36보병 여단장 보직 즉각 해임. 2. 예정되어 있던 장군 진급심사 대상에서 영구 제외. 3. 육군 보병학교 정책연구관으로 전출 조치. 정책연구관이라는 직함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군 내부에서는 사실상 좌천을 의미하는 아무런 실권도 명예도 없는 한직이었다. 20년간 오직 실력 하나로 장군 계급을 달기 위해 달려왔던 강 대령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 대령은 텅 빈 여단장실에서 홀로 짐을 꾸렸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수많은 표창장과 기념패들이 지금은 그저 쓰레기처럼 보였다. 그의 방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를 따르던 참모들도 그가 쥐어짠 부하들도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때 여단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유진 사단장이었다. 강 대령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례조차 올리지 못했다. 서유진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정책연구관 발령 공문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강 대령.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나는 그날 위병소에서 당신에게 개인적인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당신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 대령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의 눈에서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저런 지휘관 아래는 그 어떤 부하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런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는 전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서 소장은 강 대령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의 무게가 아닙니다. 강 대령. 그 계급장을 달기까지 함께한 부하들의 신뢰와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움입니다. 당신은 그 무게를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강 대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보병학교로 가거든 처음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유진 소장은 경례도 받지 않고 돌아섰다. 강 대령은 그녀가 떠난 자리에 주저앉아 난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도 억울함의 울음도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울음이었다. 며칠 후 강태영 대령은 아무도 모르게 열쇠부대를 떠났다. 그리고 윤준호 상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찰실로부터 자신의 인사 기록이 정당하게 재검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위병소의 김일병과 박병장은 사단장 표창과 함께 조기 진급의 영예를 안았다. 열쇠부대에 막혔던 소통의 배수로는 그렇게 뚫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한 육군 보병학교는 연천의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는 다른 온화하지만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 대령은 정책연구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작은 독방 같은 연구실에서 의미 없는 서류들만 뒤적이고 있었다.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한때 최전방 여단을 호령하던 대령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보직 해임된 문제아일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그토록 집착했던 장군 계급에 대한 꿈도.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창밖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임 소위들을 보게 되었다. 갓 임관하여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픈 병아리 같은 장교들이었다. 그들은 훈련 교관의 불호령에 안절부절 못하며 실수를 연발하고 있었다. 소위 김민석, 자네는 독도법 시간에 잠만 잤나? 지도 하나 제대로 못 읽어서 부하들을 다 죽일 셈인가? 강 대령은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10년 전, 20년 전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하면 끝장이라는 두려움. 그날 저녁 그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소위 김민석을 발견했다. 다른 동기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지만 김소희는 풀이 죽어 밥알만 새고 있었다. 강 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식판을 들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김소희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대령이라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단결. 대령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래. 편하게 먹게. 강 대령이 밥을 먹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아까 보니까 독도법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던데. 네. 제가 산악지형에 약해서 그런지 등고선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강 대령은 자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지도 들고 산에서 사흘 밤낮을 헤맨 적도 있지. 그는 숟가락을 놓고 김소희에게 자신이 겪었던 실수담을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길을 잃었고 어떻게 밤새 추위에 떨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지도를 읽는 법을 깨우쳤는지.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이론이 아니었다. 김소희는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럼 대령님도 실수를 하셨단 말입니까? 실수? 실수투성이었지. 지금도 하고 있고. 강 대령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김소희에게 냅킨을 한 장 뽑아주며 그 위에 간단하게 등고선 읽는 법을 그려주었다. 중요한 건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야, 김소희.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리고 절대로 내 부하들 앞에서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말게. 지휘관의 오만은 부하들의 피를 부른다네. 그날 이후 강 대령은 달라졌다. 그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 대신 훈련장으로 나갔다. 그는 자신의 20년 경험을 교관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배로서 먼저 실수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젊은 소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그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그는 더 이상 보직 해임된 대령이 아니었다. 그는 가장 인간적인 교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강 대령은 육군 본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서유진 소장이 보낸 축전이었다. 강 대령. 보병학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네. 어깨에 다는 계급보다 마음에 다는 신뢰가 더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믿네. 건승을 비네. 편지 안에는 작은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윤준호 상사가 환하게 웃으며 원사 계급장을 달고 있는 진급식 사진이었다. 강 대령은 그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